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가지 포스터 리뷰와 함께 이 연구들을 접목해본 저의 Thinking Aloud를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포스터만 다룰 예정입니다. 정리하다 보니 좀 분량이 넉넉해서 플랫폼은 따로 또 깊이 있게 영상을 찍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스터의 연구 질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연구 질문은 스트로크 환자의 뇌 구조적 연결성, White Matter Integrity 정보가 언어 네트워크의 의미 조직성, Semantic Distance를 유의하게 예측할 수 있는가입니다. 임상적으로는 DTI 분석을 통해 특정 백질 다발의 손상이 Semantic Search 전략의 손상을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어려운 말로 정리를 하긴 했지만 MRI를 찍어서 획득되는 지표들 중에서 DTI 대표적으로 DTI와 또 나디라고 하는 분석도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DTI는 조금 더 큰 레벨이면 나디는 좀 더 마이크로 스트럭처, 덴시티나 브랜칭 정도까지 분석에 들어가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렇게 뉴로 이미징을 통해서 획득되는 이러한 지표들이 실제 언어 네트워크의 효율성 지표를 예측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언어 네트워크의 효율성의 지표로서 단어 간 유사도, Semantic Distance를 활용을 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의 특성은 SD가 높습니다. SD가 높다는 것은 Semantic 네트워크가 넓게 의미적으로 분산된 단어들을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Semantic 네트워크가 넓다고 하는 것이고, 스트로크 환자는 SD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 가정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한 것입니다. 방법은 행동 분석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Semantic 디스턴스를 구하기 위해서 동물 유창성 그 데이터를 활용을 했고요. R에서 SemDisFlow 패키지를 활용을 하면 SD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제이미 레일리라고 하는 학자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개발한 패키지입니다. 그리고 영상 분석은 MRI를 통해서 찍으면 획득할 수 있는 DWI, Diffusion Weighted Imaging을 획득을 했고, 그걸로 두 가지 분석 모델링을 했는데, 하나는 DTI 안에는 White Matter Integrity나 혹은 FA라는 지표는 인테그리티하고 방향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하는데 0부터 1까지 범위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에 가까울수록 그 한 방향으로만 잘 흐르고, 그래서 백질 구조가 건강하다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DTI에서는 FA라는 값을 또 뽑아낼 수 있고, 그 외에는 또 MD라고 하는 Mean Diffusivity, 요거를 산출할 수 있는데, MD 같은 경우에는 모든 방향으로 평균적으로 얼마나 퍼져나가는지를 나타내는 대표 지표래요. 그러니까 아까 한 방향성 FA가 방향성을 나타내는 지표였고 1에 가까울수록 건강하다는 의미였는데, 이거는 퍼져나가는지에 대한 지표이다 보니 MD의 값이 높으면 많이 퍼져나갔다는 것은 인테그리티가 낮다는, 그래서 조직 손상을 시사하는 그런 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DTI와 나디 분석을 했는데, 이걸 백질 다발 각각 트랙별로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동 데이터와 영상 데이터 이렇게를 가지고 앞에서 연구 질문에서 저희는 Semantic Distance를 예측하는 것을 살펴보기로 했기 때문에 머신러닝 기반의 회귀 모델인 서포트 벡터 이 리그레션을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 피처들을 혼합해서 5개의 모델을 만들었어요. 베이스 모델 하나를 포함하고 나머지 4개는 DTI 모델, 나디 모델. DTI 모델에서도 여기서 세부적으로 다 말해주지는 않았지만, 베이스는 뭐냐면 리전의 볼륨하고 그룹 스테이러스 두 가지예요.
그 그룹 스테이터스라고 하면은 이제 실어증 집단이냐 아니면 정상이냐 좌방구 실어증이냐 우방구 실어증이냐 이제 두 가지로 더 나뉘지만 어쨌든 요런 것들만 포함한 베이스 모델 그리고 이제 DTI 모델은 그 베이스 모델 플러스 앞에 FA나 MD 지표가 들어간 그거 혹은 이제 나디 모델 이제 그렇게 해서 총 5개의 모델을 성능을 비교를 해서 어떤 게 제일 시멘틱 디스턴스를 잘 예측해? 이렇게 알아본 것입니다. 이제 그 결과는 이제 피규어 3에서 사실 이제 글자가 저도 많이 지워져서 요거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 피규어 3를 나타내는 것을 가보면 이제 서포트 벡터 리그레션 모델 이제 RMSE 값이 낮아야 사실 제일 성능이 좋다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 제일 낮은 거가 여기 베이스에 해당하는 모델이었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DTI 여기 DTI 모델입니다. 근데 두 가지 다 유의하게 시멘틱 디스턴스를 예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모델, 리전 볼륨하고 그룹 스테이터스의 정보만 들어간 그 모델과 이제 DTI 모델인데 그 DTI 모델 안에는 피처를 혼합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FA가 들어간 모델 그리고 여기는 MD 그리고 여기는 사실 글자가 안 보여가지고 잘 파악을 못했어요. FA하고 MD만 이 일저자가 설명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지금 성능이 좋은 게 FA 값의 지표가 들어간 DTI 모델 그리고 MD가 들어간 DTI 모델이 특히나 성능이 좋았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시멘틱 디스턴스를 예측하는데 이제 기본적인 리전 볼륨이나 그룹 스테이터스가 당연히 예측을 할 수 있지만 즉 리전 볼륨이 클수록 그리고 실어증이냐 아니냐 요걸로 사실 디스턴스가 유의하게 이제 구별될 수 있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뇌 구조적 연결성의 지표도 이제 이런 시멘틱 디스턴스를 유의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임상적인 시사점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특히나 이제 분석 MRI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모델 여러 가지 분석들 중에서 DTI 그리고 DTI 그 안에서도 세부 피처는 FA와 MD가 예측 유의한 프레딕터에 들어갔다라는 점을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포스터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포스터의 연구 목적은요. 이제 시멘틱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는 제가 작년 AOA에서도 분석을 했는데 이 분석을 통해서 이제 PWA와 이제 HC, 헬시 컨트롤 간의 단어 인출 패턴을 이제 그 기존에 했었던 뭐 average short path length나 뭐 clustering coefficient나 modularity 요거를 넘어서서 더 추가적인 분석이 있어서 좀 눈이 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는 실어증의 두 그룹을 이제 플루언트와 넌 플루언트 간의 네트워크 차이도 또 정량적으로 분석을 해서 주의 깊게 봤는데 네트워크 연구를 정말 활발하게 하고 있는 니콜 캐스트로 교수님이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롭게 본 이제 분석 두 가지는요. 위에는 너무 익숙하실 것 같고 밑에 스프레딩 액티베이션 어널리시스와 펄콜레이션 어널리시스인데요. 이제 각각을 설명하면 스프레딩 액티베이션 분석은 이제 네트워크에서 한 단어의 활성화가 얼마나 멀리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퍼지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하는 분석 방법이라고 하고 이제 실어증 집단의 네트워크에서 그 액티베이션이 더 빠르게 디케이가 되는 것을 발견해서 여기 그래프 보시면 PWA가 더 빨리 디케이가 되는 걸 발견해서 의미망의 접근성 문제를 포착할 수 있는 그런 분석 방법이라는 걸 하나 배웠고 그리고 다른 이 펄콜레이션이라는 어널리시스는 네트워크 엣지를 이제 하나씩 제거해 가면서 이제 커넥티드 컴포넌트가 분리되기 시작하는 지점을 측정을 하는데 이제 그 지점을 펄콜레이션 트레쇼홀드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플루언트 실어증보다 넌 플루언트 실어증의 네트워크가 가장 빠르게 해체되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걸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것은 음이망의 구조적인 약화를 시사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음이망의 접근성 문제를 포착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 분석을 통해서 이 퍼큘레이션에서는 이 HC, 플루언트, non 플루언트로 갈수록 음이망의 구조적인 약화를 더 빠르게 부서지는 그런 거를 포착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석들의 임상적인 의의는 실어증 환자의 언어망의 특성을 굉장히 정량적으로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고요. 그래서 언어 평가와 중재 설계에 기여할 수 있는 평가가 분석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리뷰를 통해서 좀 배운 거를 3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시멘틱 네트워크 분석은 단어 선출의 의미적 조직화, 검색 전략을 이제 정량화하는데 접근성과 이제 구조적인 그 면에서 그 지표도 이제 뽑아서 평가할 수 있구나라는 걸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위스콘신 포스터에서는 이제 리전 볼륨과 그냥 그룹 스테이러스 그 정보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데모뿐만이 아니라 이제 DTI를 통해 얻어지는 지표, 특히나 FA와 MD가 이런 앞에서 시멘틱 디스턴스를 이제 유의하게 예측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라는 점. 이거 같이 연결해서 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 그걸 배웠고, 그리고 이제 음이망 네트워크 분석에서도 특히 이제 스프레딩 액티베이션 그리고 퍼큘레이션 이걸로 활성화 정도 그리고 구조적인 연결성을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이제 배웠습니다. 구조적인 화이트 매터 인테그리티하고 시멘틱 조직화 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탐색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플랫폼을 리뷰하는 영상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발표에서는 2025 CAC 플랫폼 세션에서 발표된 연구 중 하나인 실어증 환자의 마음이론 결함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는 마음이론의 결함이 있는 실어증 환자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 결함이 언어 능력의 중증도 혹은 뇌 영상 지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음이론은 타인의 생각, 감정, 의도, 믿음을 이해하고 추론하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기능은 단순한 언어 능력을 넘어서 복합적인 인지 능력을 필요로 하며 고차원적인 뇌 기능에 의해 작동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상 노화 과정에서도 마음이론은 미세한 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신경학적 손상이나 정신과적 질환에서는 마음이론이 쉽게 손상될 수 있는 취약한 기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 연구에는 총 44명의 실어증 환자가 참여하였습니다. 성별은 남성과 여성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고, 참여 당시 연령은 주로 50대에서 60대 초반이 많았습니다. 발병 이후 시간은 대부분 2에서 5년 사이였고, 실어증 중증도는 경도에서 중등도까지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참가자의 뇌병변 크기 그리고 CSVD 관련 내용상 지표들도 함께 수집되어 분석에 활용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비언어적 거짓 믿음 과제를 활용하여 실어증 환자의 마음이론 능력을 평가하였습니다. 연구의 첫 번째 목표는 실어증 환자에서 마음이론 결함이 얼마나 흔하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에서 제안한 Decision Tree Framework를 적용하여 참가자들을 각 과제별로 마음이론 기능이 손상된 집단 또는 보존된 집단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실어증 환자 집단에서 마음이론 결함이 상당히 높은 비율로 관찰되었습니다. 참여자 대부분이 경도 실어증 환자들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마음이론 과제에서 각각 22%와 36%의 참여자들이 수행에 어려움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Reality Unknown 조건에서는 22%, Reality Known 조건에서는 36%가 Impaired, 즉 결함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비언어적 마음이론 과제 수행과 실어증 중증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마음이론 과제 수행과 실어증 중증도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실어증 환자들에게 마음이론 결함은 흔하게 나타났으며 상당수의 참여자가 사회인지적 추론에 어려움을 보였습니다. 둘째, 마음이론 수행 정확도와 언어 중증도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경도 실어증 환자는 마음이론 결함을 보였고 반대로 중증도 환자 중에서도 마음이론 수행이 유지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마음이론 결함이 단순한 언어 손상의 부산물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정상 노화만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영역임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이론 과제 수행이 전반적인 뇌 건강 상태와 관련이 있는지를 탐색하였습니다. 특히 CSVD에 주목하였는데 이는 미세혈관들의 이상으로 인해 영상에서 관찰되는 다양한 병리적 변화들을 포함합니다. 뇌졸중과 실어증은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실어증 환자는 마음이론 결함을 보이며 이러한 결함은 단순히 언어 손상이나 실어증의 중증도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론 결함은 전반적인 인지 취약성을 함께 나타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음이론 수행과 CSVD 지표 사이의 연관 가능성이 제기되며 이는 마음이론 결함이 더 넓은 뇌건강 이상의 신호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본 연구 결과는 실어증 재활에 있어 총체적이고 다차원적인 접근 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번에는 포스터 세션에서 발표된 연구를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는 언어 산출 중 나타나는 자발적인 감정 표현, 특히 얼굴 표정에 주목하였습니다. 감정은 일상적인 의사소통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언어뿐만 아니라 억양이나 얼굴 표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실어증 환자의 경우 감정이 담긴 언어가 오히려 언어 수행을 어렵게 만들 수 있어 얼굴 표정과 같은 언어 외적 수단을 통해 감정을 전달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다만 담화 수행 중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감정 표현을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이 연구는 바로 이 점에 착안하여 실어증 환자가 실제 담화 상황에서 감정을 어떻게 얼굴로 표현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연구 질문은 첫째, 실어증 집단과 정상 집단은 얼굴 표정의 빈도와 강도에서 차이를 보이는가? 둘째, 실어증 중증도는 감정적 표정의 빈도나 강도와 관련이 있는가입니다.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어페이지아 뱅크의 총 52명의 담화 영상 샘플입니다. 이 담화 영상은 Facial Expression Coding 시스템을 기반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명의 훈련된 분석자가 각각의 영상을 보며 해당 표정이 긍정적인 정서를 나타내는지 부정적인 정서를 나타내는지 코딩하였습니다. 또한 표정의 강도도 측정하였고 지속 시간도 체계적으로 코딩하였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표정의 빈도에서는 실어증 여부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여성 참가자들이 남성보다 긍정적인 표정을 더 자주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반면 표정의 강도에서는 실어증 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실어증 집단은 정상 집단에 비해 부정적인 감정을 덜 강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정상 집단의 여성이 실어증 집단의 여성보다 더 강한 긍정 표정을 보이는 경향도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어증 중증도와 표정 빈도 및 강도 사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실어증 환자들이 감정적 얼굴 표정의 강도가 더 낮게 나타난 이유는 언어 사출 과정에서 더 많은 인지 자원과 주의가 요구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즉, 감정 표현보다는 말하기 자체에 집중하게 된다는 해석입니다. 연구팀은 향후 분석 프로토콜을 보완하고 감정을 유도할 수 있는 담화 과제를 개발하며 실어증 중증도에 따른 특성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25년도 CEC를 다녀와서 랩업을 하고 포스터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재밌게 좋았던 포스터는 Examining Large Language Models' Ability to Generate Main Concepts for Discourse Analysis라는 제목의 포스터였는데요. 주된 이제 연구 질문은 LLM을 활용해서 메인 컨셉을 제작하고 이게 클리니션들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판단하는 그런 연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소드를 좀 보게 되면은 과제 같은 경우는 스토리 리텔링을 사용했고 리텔링이다 보니까 오리지널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뭐 프롬프팅을 한다든지 클러스터링을 한다든지 등의 방법들을 사용해서 메인 컨셉을 제작하였다는 연구입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는데 살펴보면은 일단 기존의 스토리를 가지고 프롬프팅을 통해서 요약본을 생성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프롬프팅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를 했는데, Five Finger Retail이라는 방법도 사용했고, 그 다음에 Five Ws라고 뭐, 누가 무엇을 언제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해라라고 LLM에게 인스트럭션을 주어서 그런 식으로 해머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MC 캔디데이츠가 선별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캔디데이츠가 이제 유니언으로 묶이게 되면은 다음으로 클러스터링 작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 클러스터링 할 때는 센텐스 벌트 그리고 DP 민스를 사용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클러스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MC를 얘네가 이렇게 따로 뽑아가지고 generated MC라고 설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이 generated MC가 음, 얼마나 의미 있는 MC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기존에 사전에 설정돼 있었던 골드 MC랑 비교를 하면서 밸리데이션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는 배츠에 있는 데이터셋을 사용했다고 했는데, 어페이시아랑 너너페이시아 그런 피해자들의 스토리 리텔링 데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골드 스탠다드 MC가 이미 수동으로 추적 처리되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클러스터링이 의미 관계에 기반한 클러스터링이기 때문에 델타 값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중심부에 있는 MC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델타 값을 찾기 위해서 이 연구진들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골드 MC랑 제너레이티드 MC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많은 정반응을 받는지를 리콜 베리어블로 잡고 그 다음에 각각의 MC에 얼마나 많은 토큰이 있는지를 yield 값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즉 골드 MC랑은 가장 가까운 의미적 유사도를 보이지만 굉장히 응축된 문장으로 설명되게끔 해서 그러니까 즉 하나의 MC 안에 포함된 단어 수라든지 토큰 수가 가장 적은 값을 찾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Y축을 리콜 값으로 그다음에 X축을 리콜 값으로 Y축을 일드 값으로 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이 나온 델타 값을 찾아서 그때의 클러스터링 지표를 바탕으로 generated MC를 판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의 경우에는 따로 클리니션들의 어떤 이밸류에이션을 직접적으로 거치진 않았다고 제가 질문을 했을 때 그 발표자가 답을 해주었었고, 그 다음에 MC를 단순히 LLM을 통해서 생성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그룹핑을 하는 클러스터링 과정을 이제 거쳐야 어떤 게 가장 중심부에 있는 MC인지 그 의미 단위별로 그거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되게 어떤 노벨 스티뮬라이가 있을 때 그거의 MC를 설정하기에 LLM이 좋은 수단이라는 것을 증명했다라는 점에서 테이크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
안 그래도 요즘 스토리텔링이나 스토리 리텔링 같은 태스크에 어떻게 하면 골드 스탠다드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우리 연구에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을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흥분월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정상군 환자들의, 정상군 대상자들의 어떤 리스폰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LLM을 통해서 서머리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클러스터링 과정을 통해서 MC를 만드는 연구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 병원 데이터, MCI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MC를 바탕으로 MCI 데이터랑 비교를 하는 연구도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수진 박사님과 함께 이 연구를 진행을 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더 구체적으로 발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봤던 포스터도 비슷하게 이제 뭔가 디스크립션 테스트 또는 디스코스 테스트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이 연구의 이제 리서치 에임은 크게 두 개였습니다. 첫 번째는 디스콜 태스크에 사용하는 비주얼 스티뮬라이를 개발하는 게 있었고, 두 번째는 이 비주얼 스티뮬라이를 바탕으로 사람들의 리스폰스를 분석했을 때, 코어 렉시콘 애널리시스를 해서 명사 목록들의 어떤 장기적인 신뢰도를 측정하였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따로 뇌 손상이 없는 영어권 사용자 31명이었고요. 1년 간격으로 2회의 수익력을 측정해서 롱텀 테스트 리라이어빌리티를 측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스크는 두 종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그 왈도를 찾아라랑 같이 되게 복잡한 그림을 하나를 썼고 그다음 두 번째는 스토리 기반의 그림 자극을 사용을 했습니다. 피험자들이 리스폰스를 바탕으로 코어의 나온을 수집했고, 밑에 보시는 세 개의 변수들을 계산해서 테스트, 리테스트 신뢰도를 측정하였습니다. 세 개의 변수들이 크게 익숙하지는 않아가지고 조금 찾아봤었는데요. 첫 번째 ICC는 같은 피험자가 이제 일관되게 다른 시간대 얘기를 할 때도 비슷한 점수를 받는지를 측정한 어떤 신뢰도 지표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2회 측정을 했다고 했는데, 그때 모두 다 같은 명사를 얘기했다면 ICC가 높고 0에서 1 사이의 값을 지닌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MDC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실제로 변화했는지 아니면 그냥 측정 오차 내의 범위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최소 변화량이었고 밑에 보이시는 SEM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SEM 같은 경우는 오차 추정치인데요. 이 값이 작을수록 측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이제 Core Noun Test Retest Reliability가 조금 안 좋게 나왔다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측정 간격이 짧을수록 reliability가 높아졌고 관련돼서 이제 추후 연구들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아이디어들을 많이 얻었는데요. 이번 CEC를 갔다 와서 스토리 리텔링이나 텔링 과제들도 많이 보게 됐고, 또 상당히 펑셔널한 부분에 초점을 맞춘 턱들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거는 뭔가 인터벤션이나 프리포스 테스트에 사용하기 위해서 대상자에게 되게 맞춤형되고 데일리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 스토리 베이스드 스크립트 생성이 자동으로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대상자에게 중재에 필요한 단어들을 정하고, 그리고 단문이나 본문의 객수라든지, 스토리를 구성하는 이야기 문법, 뭐, 총 스토리 길이 등을 사용자가 입력했을 때, 중재에 쓰기 좋은 스토리를 LLM이 제작해 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재밌는 연구 중에 하나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좀 찾아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포스터는 아니고 턱이었는데요. Lessons learned by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to develop script for conversational practice라는 연구였고요. 리서치 퀘스천이 3개 정도 있지만 다 하나의 맥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personalized semantic network 치료 설계에 활용될 스크립트 자료들을 AI를 활용해서 생성하고 그 타당성이 얼마나 일리 있는지를 보려고 했던 연구입니다. 그래서 뭐 서론에서는 어떻게 시멘틱 네트워크가 형성되는지 이런 건 얘기를 해주었고 후반부부터 본격적으로 어떤 연구 방법을 사용했는지 말을 해주었는데 프롬프트를 여러 방면으로 조정하면서 그 스크립트를 어떨 때 가장 좋게 리스폰드가 나오는지 그런 LLM의 반응을 1대1로 보여주었던 연구입니다. 사실 연구 내용 자체가 뭐 굉장히 특이하다거나 아니면 그대로 제가 이제 가져서 쓰고 싶다고 생각은 하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포스터를 보기도 했고 턱을 볼 때 어떤 LLM이나 AI를 이 병력 분야에 결합하는 게 되게 좋은 조합이고 많이들 시도하고 싶어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뒤처져 있지 않은 수준이라는 것도 알게 됐는데요. 제가 턱을 들은 다음에 이제 발표자에게 질문을 하러 갔을 때, 어떻게 이 LLM을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질문을 했고, 이걸로 실제로 연구나 그랜트를 쓰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정작 발표자가 제대로 답을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LLM이 이제 리스폰스를 여러 번 할수록, 질문을 여러 번 할수록 계속 다른 리스폰스를 주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거는 총 몇 번의 그 트라이얼 앤 에러를 거쳤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한 번밖에 안 했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엔지니어 측에서 해서 자기는 잘 모른다라고 대답을 해가지고, 현재 연구하고 있는 것들이 되게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관심을 받을 만한 건 맞지만, 아직까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선구적인 연구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상으로 3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과정 박지민입니다. 이번 CAC 학회에서 인상 깊게 살펴본 포스터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연구는 작업 기억을 기반으로 한 담화 중재를 실시하기 위해 이야기 다시 말하기 프로토콜을 적용한 사례 연구입니다. 기존의 여러 중재 프로토콜은 단어나 문장 수준에서 이루어져 일상생활 속 담화 수준으로의 일반화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자연스러운 대화 상황을 강조하는 기존 담화 중재는 작업 기억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70세, 교육 수준 17년, 발병 후 경과기간 34개월인 한 명의 실어증 환자를 대상으로 회기당 60분씩 주 3회, 총 3주에 걸쳐 9회기의 중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전평가는 1회, 사후평가는 2회 실시하였으며 평가에 사용된 이야기는 중재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후평가는 첫 번째 사후평가 후 7주 뒤에 실시하여 일반화 여부를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중재와 평가에 사용된 이야기는 Computerized Revised Token Test에 수록된 이야기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인포메이션 유닛은 사전평가 대비 첫 번째 사후평가에서 약 12% 증가하였고 두 번째 사후평가에서는 첫 번째 사후평가보다 13%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중재에 사용된 9개의 이야기에서는 평균 78%의 IU 증가가 나타났습니다.
분당 IU 비율은 사전평가에서 0.48이었으며 첫 번째 사후평가에서는 0.87로 상승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후평가에서는 0.66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사전평가보다는 높은 수치를 유지하였습니다. 작업기억 점수는 사전평가에서 4.13, 첫 번째 사후평가에서 3.75, 두 번째 사후평가에서 4.25로 뚜렷한 향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와합 AQ 점수는 사전 92.7, 첫 번째 사후평가에서 94.8, 두 번째 사후평가에서 96.4로 점진적 상승을 보였으며 첫 번째 사후평가 시점부터는 정상 범위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카 점수는 사전 20점, 사후 21점으로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본 연구는 한 명의 경도 실어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사례 연구로 일반화에는 제한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이야기 다시 말하기 기반 중재 프로토콜을 바탕으로 한국어 기반의 표준화된 프로토콜 개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는 읽기 중재가 자주 실시되고 있으며 특히 경도 환자의 경우 단어나 문장 수준보다는 읽기와 쓰기에 대한 욕구가 더 큽니다. 그러나 체계적인 읽기 중재 프로토콜이 부족한 상황이기에 이를 구조화하는 작업 역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연구의 중재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야기의 전반적인 구성과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림을 배열하고 주요 사건을 말하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후 핵심 어휘를 따라 말하기, 소리내어 읽기, 빈칸 채우기 등 다중 양식을 활용하여 중재하였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의 처음, 중간, 끝 구조로 다시 구성하되 특히 중간 부분의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미니 스토리를 산출하고 빠진 내용을 점차 채워가며 전체 이야기를 다시 말할 수 있도록 중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한 회기의 중재는 약 60분간 하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읽기 중재 프로토콜에 관심이 생겨 여러 문헌을 찾아보던 중 오버메이어와 에드먼스가 2018년과 2021년에 발표한 Attentive Reading with Constrained Summarization Written (ARCSW) 중재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재는 경도 실어증 환자를 대상으로 뉴스 기사와 같은 실제 글을 바탕으로 내용을 주의 깊게 읽고 특정 통제 조건을 갖춘 요약 활동을 통해 읽기와 쓰기 능력은 물론 담화 구성력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핵심 활동으로는 뉴스 기사 읽기 후 핵심 단어 사용, 주제 유지, 문법적 구조를 갖춘 요약을 구어 및 문어 방식으로 수행하는 절차가 포함됩니다. 본 연구는 주 2, 3회, 총 24회기의 중재와 사전 사후 각 4회기씩의 평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약 36회기, 약 9개월간의 개입을 목표로 합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일부 참가자는 이보다 적은 회기수에 참여하였지만 중재는 최소 20회기 이상 진행되었습니다. 평가는 그림 설명하기, 이야기 다시 말하기, 명사 및 동사 이름 대기, 문장 완성하기 등 담화 및 비담화 언어 능력을 아우르는 도구들을 사용하였습니다. 총 2명의 경도 실어증 환자가 참여하였으며 두 참가자 모두 훈련되지 않은 과제에서도 CI 비율, 문장 복잡성, 주제 유지 등 미시 및 거시 언어 능력의 향상을 보였습니다. 이 연구는 담화 수준의 읽기와 쓰기 중재가 실어증 환자의 전반적인 언어 수행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며 다중 양식 접근을 통해 언어와 인지의 통합적인 중재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 깊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언어병리학과 신경언어장애연구실 박사후 연구원 최수진입니다. 저는 이번 CAC 2025년 학회 이후에 연구실 선생님들과 공유해보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CAC 중에서 Severe Non-Fluent 실어증 환자에게 시행한 멀티모달 커뮤니케이션 트리트먼트 효과 보고에 대한 포스터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비유창성 실어증 환자들은 자발적 발화가 심각하게 저하되어 일상 대화에서 큰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환자들에게 제스처나 쓰기,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북, 그리고 스피크 등의 다양한 양식을 동시에 적용하는 멀티모달 커뮤니케이션 트리트먼트는 이러한 의사소통 결함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연구들에서는 MCT에 대한 담화 수준에서 일반화 효과에 제약이 존재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MCT와 담화 수준의 중재를 중도 비유창성 실어증 환자들에게 시행을 하고 그 효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실제 중재는 7명에게 실시하였는데 포스터에서는 2명에 대한 효과만 보고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중재는 총 12회기 시행을 하였고 매회 진행할 때마다 90분을 치료하였고 개별 1회기, 그룹 1회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개별 중재 세션에서는 MCT 중심의 치료를 진행하였는데 각 세션마다 10에서 15개 정도의 목표 단어를 선정하고 각 목표 단어의 표현 양식을 그림을 그리거나 제스처를 사용하거나 그리고 단어를 써보거나 또는 키보드를 해보거나 등 다양한 멀티모달한 양식을 사용해서 연습하였습니다. 그리고 점차 해당 단어를 이용해서 담화 수준에서 이야기를 구성하게 하는 연습으로 확장하였습니다. 단어의 의미와 발화는 함께 연습하였고 점차 맥락이 존재하는 표현으로 확장하는 형태로 중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룹 중재 세션에서는 디스코스 골, DG를 중심으로 하였는데 단단어와 담화 수준으로 구성을 하였고 단어 수준에서는 대상자가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하여 목표 단어를 표현하게 하고 또한 그림을 보고 담화 수준으로까지 표현을 확장하는 중재 단계가 포함이 됐습니다. 이 2가지 중재를 한 결과 한 명은 브로카 실어증이었고 한 명은 글로벌 실어증이었는데 두 실어증 모두 스포큰과 넌 스포큰 모덜리티를 사용하여 중재 및 비중재 단어를 표현하고자 하는 시도가 증가하였고 정확도 역시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글로벌 실어증 환자의 경우는 페이션트 2로서 non-speak 모덜리티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하고자 하는 시도는 빈번하게 증가하였으나 스포큰 모달리티에서는 수행에 대한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 스포큰과 non-spoken 모달리티를 사용하고자 하는 attempt가 증가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 연구자분은 페이션트 2 자체가 글로벌하게 시비어한 실어증 환자분이어서 구어 자체가 나오지 않으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중재가 지속됨에도 스포큰 단어는 나오지 않았으나 non-spoken 모덜리티를 사용하는 시도가 향상됨에 따라서 이런 의사소통을 하고자 하는 시도가 증가하였다고 해석하시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2명 모두 담화 수준에서는 정확도와 다양한 모덜리티를 사용하는 횟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스피치, 즉 말 이외에도 다양한 표현 수단을 활용한 중재가 실제 의사소통 시도나 담화 상황에까지 일반화를 유발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중재로 석사 논문 그리고 박사 논문을 다 썼었는데 주로 중재 프로토콜이 굉장히 체계화되어 있고 그 안에 이제 시각적 자극, 읽기 수준이 어느 정도 보존되어야 하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시각적 자극 또는 읽기 자료 등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스크리닝을 할 때 중증도가 심한 글로벌 실어증 환자분들이나 또는 읽기가 불완전하신 분들은 제외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중증도가 심각한 실어증 환자를 대상으로도 이런 다양한 모덜리티를 활용해서 중재를 시행해 볼 수 있다는 것에서 굉장히 의미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중재 자체가 의사소통 시도 자체를 높여준다는 것은 의사소통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와 의지를 더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역시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런 중증을 가진 실어증 환자분들이 만성기가 되면 오랜 시간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었을 텐데 이러한 멀티모달리티를 활용한 중재 이후에 삶의 질에 대한 척도가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연구자분께 여쭤봤더니 네, 다음날 발표했던 포스터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해당 포스터는 앞서 소개한 MCT 연구의 후속 연구로서 MCT와 디스코스 베이스 중재에 참여한 총 7명을 대상으로 대상자 본인과 보호자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연구에 참여한 만족도라든지 의사소통 변화 등을 소개한 연구입니다. 연구 목적은 중재 이후에 참여자들의 의사소통 양상의 변화,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는 여부, 그리고 중재와 원격 중재에 대한 인식 등을 다양한 설문을 통해서 인터뷰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삶의 참여 중심 접근을 강조하면서 중재 효과를 대상자 중심 시각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시도를 한 연구였습니다. 해당 연구에 참여한 실어증 환자 7명과 일부 보호자들에게 41문항의 인터뷰를 실시했고 치료 만족도와 일반화 여부, 그리고 원격 치료의 장단점 등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참여자가 중재가 굉장히 유익했고 즐거웠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재 이후에 제스처라든지 쓰기, 그림 그리기 등을 사용한 non-spoken modality를 일상생활에서 더 자주 사용하게 되었다는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는 이런 비언어 양식이 생각과 말을 표현하는 데 막혔을 때 도움이 된다는 보고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제스처, 쓰기, 그림, 그리고 이런 커뮤니케이션 북 같은 이런 다양한 MCT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모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대략 5점 만점 척도에서 한 4.4에서 4.7 정도로 높은 점수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스처나 쓰기와 같이 우리가 스포큰을 했을 때 막혔던 부분을 보상할 수 있는 이런 모달리티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이 많이 나왔습니다. 치료 과제의 즐거움에 대해서는 개별 치료 그리고 그룹 활동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다만 디스코스 레벨로 갔을 때 스토리를 픽처를 이용해서 스토리를 제너레이션 하는 단계에서는 어려움을 느꼈다는 보고가 많았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이들 환자들이 중증도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보고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룹 치료를 통해서 이들은 서로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대상자들은 여전히 읽기에 문제가 있거나 손 마비 등으로 인해서 쓰기가 어려웠다는 등의 불편을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스토리를 제너레이션 하는 과제나 일부 과제가 조금 어렵고 추상적이다라는 의견들도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의견들을 토대로 향후 연구에서는 의견을 반영해서 조금 더 개별화된 치료 자극을 제시할 것을 권고하였고 치료 후에 집에서 할 수 있는 복습용 홈워크가 추가되면 좋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이핑 양식 등을 포함하여 기능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결과들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포스터는 실어증 당사자와 보호자의 실제 경험 등을 통해서 이런 멀티모달리티 커뮤니케이션 트리트먼트와 그리고 디스코스를 목표로 하는 이 두 중재의 결합된 방식이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일상생활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효과 등을 보고하는 포스터여서 연구실 선생님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흔히 연구를 하면 중재 효과와 그리고 일반화 효과까지만 보고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러한 중재가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어느 정도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이들의 삶의 질이 어느 정도로 달라지는지에 대한 추가 후속 연구가 항상 동반이 된다면 해당 중재가 중재 효과를 넘어서 이런 대상자들의
삶의 질, 그리고 의사소통 효과를 크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번 CAC에서는 펑셔널한 중재에 대한 소개가 유독 많이 눈에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플랫폼 세션에서 소개되었던 에콜로직 중재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중재는 특정 단어를 직접 훈련하는 체계화된 프로토콜을 사용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대화 상황에서 치료적 대화와 수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해당 연구자들은 파일럿 실험을 시행을 하였고 10주 동안 주 2회 총 4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중재를 시행했습니다. 이 에콜로직 중재는 두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테라퓨틱스 컨버세이션으로 자연스러운 대화 상황을 시작을 하고 언어치료사는 눈맞춤, 고개 끄덕임, 감탄사 등을 통해서 주제에 대한 관심을 표현을 하고 다양한 모든 의사소통 양식을 수용하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부드러운 톤으로 다시 말해달라고 유도하고 절대 강조하지 않습니다. 또한 질문을 대상자에게 일방적으로 많이 하거나 잘 표현된 내용을 굳이 문법적으로 확장해서 수정해 주는 내용 등을 시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테라퓨틱스 리페어 단계로 대화 중 이해가 어려운 내용이 생기면 이해를 하기 위해서 단계적 피드백을 제시합니다. 가장 쉬운 방식으로 시작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말해볼 것을 요청하거나 조금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는 등의 점차적인 큐를 늘려가는 형태로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이때는 매 단계마다 참여자의 오반응이랑 잘못된 표현 등을 포함한 모든 표현을 수용하고 다양한 모더리티를 사용해서 스스로 표현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해당 중재의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중재는 대화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언어를 유도하고 특정 언어를 스포큰뿐만 아니라 다양한 양식을 사용해서 표현하도록 최대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었고 문제 해결식 표현을 이끌어내는 기능적 접근에 대한 중재 방법이었습니다. 중재를 해봤더니 4명 중에 3명 정도가 AQ와 대화 수행에서 뚜렷한 향상을 보였고 대화나 단문 이외 과제에서도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특정 언어 영역에서 직접 훈련을 하지 않아도 대화 상황에서 대화자 중심으로 발화를 유도하면 언어 전반에 걸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기능적이고 실제적인 중재 방식으로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재 프로토콜 자체에서 구문이나 문법에 대한 중재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법성 향상은 제한적이라고 하였고 만약에 중증도가 굉장히 심각해서 대화에 참여하기 어려우신 분들의 경우에는 과연 이러한 대화 중심 중재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조금 남았고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오류가 스스로 대상자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을 텐데 이러한 오류를 어떻게 조금 더 다뤄줄 수 있을지는 여전히 생각을 해봐야 할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처럼 굉장히 펑셔널하고 대상자의 다양한 모더리티를 사용한 표현 양식을 촉진하는 중재에 대한 연구들을 모아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굉장히 중증도를 가진 실어증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제스처나 쓰기, 읽기,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북, AAC 같은 것들을 모두 활용하여 특정 한 가지 표현 양식에 국한되지 않고 멀티모달리티를 사용한 이런 의사소통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개별 치료는 다양하게 이루어졌지만 실어증 환자의 그룹을 짝지을 수 있는 제한점이 조금 있어서 그룹 치료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데 중증도가 조금 심한 분들을 대상으로 한 2, 3인 정도의 소그룹을 형성을 해서 한 10회기 정도의 짧은 MCT 중재를 시행을 하고 중재 전후 다양한 모더리티 사용을 하는 시도라든지 그리고 실제 목표 단어에 대한 정확도 등을 포함하여 일반화 효과까지 볼 수 있는 연구가 확장되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도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실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척도를 활용해서 중재 만족도라든지 삶의 질을 분석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단어 수준뿐만 아니라 이번 CAC를 통해서 느꼈던 게 굉장히 스토리 레벨이나 디스코스 레벨에서도 다양한 중재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중재할 때 필요한 스토리 또는 중재 효과를 보기 위한 너블 스토리 등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엿볼 수 있었는데, 저희 연구실에서도 흥분월부와 같은 이런 스토리가 개발되어 사용되어지고 있고, 2025년에 교수님께서 1저자로 MCI 트리트먼트 하셨을 때 사용했던 5가지 스토리 등이 있는데, 이러한 스토리를 뭐 그림으로 조금 더 개발을 해서 그림 이름대기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그림 자극이나 또는 더 다양한 스토리를 확장해서 중재에 필요한 스토리북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추가적인 의견이나 궁금증이 있으면 같이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